살면서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을 접하면서도 누군가 다 보고 나서 어떤 감상을 느꼈냐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하얘졌던 경험 참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술은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톡톡동해인에서는 또 한 번의 안방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법, 미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술사학자 김석모입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미술가들은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세계에 대한 관점을 조형적인 시각적인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미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동인 미술사학자 김석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뭔가 눈빛에서 깊이가 느껴지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포항이랑 인연이 제가 깊다고 들었는데. 네, 포항이 고향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어린 시절 포항에서 보내신 건가요? 네, 포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는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포항이 이제 발전해온 이런 모습들도 다 지켜보셨겠네요.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예. 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포항시립미술관에서 학예 연구실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네, 한 2년 남짓 일을 했습니다. 포항에 대해서 이제 어린 시절 기억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또 포항의 이제 문화예술 분야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항이 앞으로 또 문화도시로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술사학자라고 하는데 그냥 미술만 들어도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미술사학자가 뭔가요? 미술사는 미술을 네.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는 인문학의 분야고요. 네. 미술사학자는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람.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많죠. 예, 어렵지 않으셨어요? 외국어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미술의 다양한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들여다보는 것이 양적으로 많은데 예. 사실은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에요.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예. 양이 많고 네.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할 양이 많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오셨군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직도 미술계가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고요. 또 예.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미술이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미술을 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미술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술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술은 우리가 예.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 표현하는 것을 미술이라고 생각하면 미술이 쉽겠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작품들은 예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개인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그 범위에서의 미술보다는 네. 훨씬 더 다양한 측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군요. 저도 사실 선생님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미술 전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긴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휘트니 비엔날레를 갔었어요. 좋은 데 가셨습니다. 예, 그 뉴욕에 다녀왔었거든요. 얼마나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갔는지 몰라요. 이제 이게 3대 비엔날레고 하니까 얼마나 멋진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뉴욕까지 가서 보고 좋다, 멋있다 이러고 보고 오기는 했는데 오늘 선생님 만나니까요.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거기서 뭘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도 않고
뭐 무슨 작가의 뭐 어떤 사상을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뭘 하고 왔지 싶은 그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우선 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허스강이 흐르고 있고 예. 멋진 건축물이 서 있고 네. 그 미술관 안에 올라가면은 유리창이 강을 향해 있잖아요. 맞아요. 건너편에는 뉴저지가 보이고 예. 그 큰 그림들을 머릿속에 떠오르면 거기에 하나하나 그림들이 함께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미술에 대해서 조금의 공부를 하지 않고 가셨으면 네. 그 작품에 담겨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미술 너무 어려워요. 네. 미술 작품 앞에 서면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예.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안이 됩니다. 예. 우리가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 과정이 있고 네. 그런데 6년 동안만 실기 교육만 받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저한테도 이제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술 감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상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감상이 뭐죠? 감상. 느끼고 보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 한자를 찾아보시면 예. 느낄 감자에 생각할 상체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 뭐죠? 모르셨죠? 예. 거울 감자에 상줄 상자예요. 야, 오늘 제가 진짜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감상이라는 걸 예.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죠? appreciation이라고 그래요. appreciation. 네, 들어보셨죠? 이야, 예. 근데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깨달음이 와갔어요. 토익 토플을 공부하는데 예. appreciation을 감상으로 공부하면 점수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뜻이 뭐죠? 그냥 감사하고 뭐 이런 거죠. 감사하다, 예. 감사, 예. 평가, 판단이에요. 예, 예. 평가, 판단한다는 게 appreciation, 감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한자어에서 감상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성적 행위예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미술관 가서 작품 앞에서 뭔가 느끼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네. 그려져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작가의 생각을 덧붙여서 새로운 관점들을 보는 거예요. 미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물건이긴 하지만 네. 아름다운 물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오늘 완전히 다른 시각을 좀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시각인 예. 것은 슬픈 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네. 미술에 대한 아주 스탠다드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되게 편협한 시각이었구나. 네,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이 미술이라는 드네요. 것을 조금 너무 좁게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렇군요. 요즘 참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네. 가을이고 이러니까 더욱더 뭔가 문화예술의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던져주시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이제 모셨잖아요. 강연을 좀 듣기로 했는데요. 미술이라는 분야가 너무나 방대하고 깊고 넓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제 강연에서 뭐 미술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예.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조금 폭넓은 측면에서 접근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잖아요. 네. 한국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산업화를 겪어왔고 네. 산업화가 남겨놓은 수많은 긍정적인 혹은 또 부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과제로 안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해외의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포항에서도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센강. 센강 유역에는 세계인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이 너무 많아 한두 곳을 꼽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파리를 가장 대표하는 3대 명소하면 에펠탑과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파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은 지나간 역사를 쉽게 지우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가장 진보적으로 혁신과 창조를 이루어냈지만 옛것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고 그것에 현재의 가치를 입히는 것이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흔적은 현재의 가치를 만드는 자원이 되고 현재의 흔적은 미래의 가치를 만드는 자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을 간직하고 가꾸는 것만큼 미래에는 옛것이 될 지금의 모습을 신중히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재를 설계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포항은 철강 산업으로 한국의 산업화와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심장이었습니다. 포항 제철 정문에 걸려있는 문구를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창의는 제한되어 있고 자원은 무한한 것처럼 낭비되며 환경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일지 모릅니다. 포항이, 아니 포스코가 세계 철강 산업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전 제철 산업의 선두주자는 독일의 루어 지역이었습니다. 독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이곳은 탄광 산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파독 광부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땀으로 흘려보냈던 바로 그곳입니다. 포스코의 추월로 독일 루어 지역의 영광스러운 철강시대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역 경제는 기울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어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산업이 떠난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거대한 공장 부지를 잃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를 세워 인구 유입을 시도했을까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산업 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새로운 공장을 유치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문화와 예술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상징적인 흔적들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 위에 문화를 입히고 예술을 녹여 미래의 가치를 씨앗으로 뿌렸습니다. 공업도시가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에센이라는 도시의 쫄페가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남긴 것은 극심한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 그리고 실업. 이렇게 세계 최대의 탄광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한 건물들만 남겨두고 역사의 무대 뒤로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산업화 과정이 남겨놓은 영광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시 당국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옛 건물을 허무는 대신 고철로 변한 공장 건물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붉게 녹슨 건물들은 박물관, 미술관, 디자인 박물관, 공연장, 예술가 창작 공간,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 지어진 독일 공장 건축의 원형이 잘 보존된 쫄페가인의 제1갱도는 그것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유령의 도시로 추락할지 몰랐던 이곳은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해마다 200만 명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문화창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차 등에서 만든 제품들이 명예롭게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가 수여되는 곳 역시 쫄페가인에 자리한 디자인 박물관입니다.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센강을 건너 조금만 걷다 보면
파리의 또 다른 명소 오르세 미술관이 나타납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기차역으로 남서부 프랑스행 장거리 기차를 타는 곳이었습니다. 1939년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오르세의 활용법을 두고 파리 사람들은 오랜 논쟁과 숙고 끝에 재건축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 옛 역사의 모습을 간직한 미술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새 것을 선호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루브르에서 고전 미술을, 오르세에서 현대 미술 태동의 순간을 경험했다면 자연스레 발길은 또 하나의 미술관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뽕피두 센터입니다. 대루브르 프로젝트를 통해 낡은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조해 지금의 루브르를 탄생시켰고, 기차역을 개조해 오르세 미술관의 문을 연 것이 미트랑 대통령의 업적이었다면, 뽕피두 센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969년에서 74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조르주 뽕피두의 업적입니다. 뽕피두 센터는 배수관이나 통풍구 같은 파이프를 건물 외장으로 드러낸 파격적인 건축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렌초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의 합작으로 탄생한 뽕피두 센터는 현대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꾼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건축이 어떻게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뽕피두 센터에는 현대 미술을 혁명한 막셀 듀샹의 작품을 비롯해 피카소의 입체주의 작품, 움직이는 미술의 선구자 장 팅겔리 등 가장 실험적인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뽕피두 센터는 1977년 개관한 이래 무려 1억 5천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과거의 작은 흔적 하나도 무심코 버리지 않고 상징성을 부여해 문화로 축적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파리. 프랑스 파리가 현대적 감각을 지닌 예술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인들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강한 정책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럽과 우리는 다른 역사를 경험했고 문화적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사례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50년, 100년 뒤 포항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도시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을 예로 들어 봅시다. 무언가가 어떤 장소에 놓일 때는 그것이 그곳에 그렇게 놓여야 할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어떤 장소에 설치할 때는 그것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도시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도시에는 생각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가득 찬 도시에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오히려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의 미래를 쌓아가고 있는 중인 건가요? 그럼요. 저희 현재 하는 모든 행위들은 네. 미래를 위한 소스가 되고 예. 가급적이면 그 소스가 긍정적인 소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죠.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새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웠습니다. 뭔가 이 순간에 대한 깨달음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저는 특히 SN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포항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포항도 지금 약간 그런 SN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인데, 어땠나요? SN은 그 시기를 금방 잘 극복을 해낸 건가요? 포항을 비롯해서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끌었었던 많은 도시들이 SN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SN을 포함한 루어 지역이 네. 한국의 산업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한국의 국내 기자분들하고 네. SN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방문했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한국 같았으면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을 텐데. 그리고 저한테 이제 했던 질문이 예. 공장지대인데 네.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네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예. 그 시점으로 관점으로 예. 도시를 계획한다는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도 이제는 탈산업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도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네. 과거에 굴뚝을 세우고 불을 피우던 그런 그 산업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래의 산업은 분명히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과 접목을 해서 성장을 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에센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에센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파독 강부들이 많이 일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그 석탄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이제 쓰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네. 주택가를 형성할 것인가, 공원을 만들 것인가. 오랫동안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장을 문화유산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멀지만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선택, 문화와 예술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SN이 그 덕을 좀 많이 봤나요? 우선은 지금 포항도 고민을 하고 있듯이 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사는 공간이 달라지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에센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에센이라는 도시는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했고,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환경오염과 자연을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당면했었던 과제예요. 그렇죠. 공장을 문화적인 시설로 바꾸었더니 그리고 주변 환경도 달라졌고요. 네. 제일 처음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은 것은 지역사회겠죠. 내 주변에 공장이었었던 그 지역이 네. 녹색 공간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창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기 네,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역민들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곳을 방문할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도 됐다라는 거죠. 그랬군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테이트 모던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런던의 테이트 모던도 낙후되어 있었던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개조해서 네. 지금은 세계의 현대미술을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요. 끌어가는 미술관으로 됐죠. 예. 근데 이제 또 우리 정서에서는 이거를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제 이게 또 그러면서 문화예술 쪽은 조금 후순위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말씀하셨듯이 네. 해결된 이후에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요,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서 선진국들을 네.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이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지금의 삶과 생활 패턴들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는 얘기이신 그렇죠. 거죠.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포항에서도 사실 이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수월하게 갈 수 있을까요?
문화와 예술을 한 도시에 정착시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가을이 되어야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을 하길 원해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한국이 경제 성장했을 때는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성장 플랜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죠. 네. 산업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의식과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짧은 순간에 무언가를 수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은 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내심도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한 도시의 문화예술과 사는 그 환경을 가장 잘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걸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이라는 도시를 걸어보면 네. 포항이라는 도시의 색채가 어떤지 알게 되고 포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네. 포항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포항을 많이 걷게 되면 포항을 알게 되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었던 것은 네. 강연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도화지가 수많은 그림으로 채워져 있으면 새롭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워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네. 우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도를 잡는 것은 문화예술의 첫 번째 역할은 아니에요. 전체의 구도를 잡는 것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문화예술이 함께 작용을 해야 컨텐츠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부터도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제 무작정 이제 마음만 급하다고 이것저것 벌릴 일이 아니라. 그래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그래도 강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장점? 우리가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한국,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도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포항은 아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용일만은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보아도 비교할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미곶에서 포항을 바라보아도 아름답고요. 포항에서 호미곶을 바라보아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이 자연환경을 문화예술적 콘텐츠와 접목을 시키면 아마 미래에 한국의 포항에 좋은 정주 환경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이 성장하는 데도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약간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좀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또 조금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네요. 오늘 선생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술에 대한 시각도 좀 더 넓어진 기분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제 미술이 어렵고 우리가 뭐 문화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하나의 샘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이 잘 정착하고 그것이 역사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해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의식들을 길러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네. 문화적 콘텐츠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을 돌아다보는 그런 태도이거든요. 네.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들을 바꿔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요. 눈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들도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가꾼 도시가 아름다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말해 뭐 하겠어요. 예.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술에 대한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더 넓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미치는 이 예술의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조언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